제가 항상 이 시민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좌파들은 이거를 매우 선진적으로 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대 정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박원순 변호사가 그 첫 세대죠.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고 빛나는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죠. 여기서 미국도 좌우, 영국도 좌우, 심지어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까지 시민운동들이 확산돼서 정당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시민사회 운동이 정당 정치의 부족한 점을 커버해서 현대 정치가 굴러가는, 그래서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또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게 이제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박원순 변호사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국 정치가 앞으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처럼 되는 흐름을 예견한 것이죠, 좌파들은. 그래서 단순히 정당 정치 안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거나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도 시민운동을 해야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의 주도권, 헤게모니 전쟁에서 발언이나 아젠다 선점하고 이러려면 시민사회를 구축해서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참여연대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회원이 300명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출범을 한 겁니다. 상근자가 1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체계를 잡았을 때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의 집권 세력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장하성 교수, 그러니까 이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참여연대와 연결이 돼 있고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죠. 근데 그게 94년도만 해도 회원 300명밖에 안 되고 전임 활동가가 최대 10명밖에 안 됐던 그런 작은 단체가, 시민단체가 어떻게 지금 집권 세력이 됐냐. 사실상 정권을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한국의 주류로 급상승했느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이 주로 뭘 했냐면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초창기에 94년에서 99년까지 이거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러니까 국민생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약자의 편에 섰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는데 앞장섰는데 이게 실제로 법이 됐어요. 이 입법운동,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구나. 국회의원들도 못하는데 결국은 좌파당하고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정당이 이끄는 게 아니고 시민운동이 이끌어서 의원들이 따라오는 방식이 선진형 모델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좌파들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민운동이 오히려 정당을 압박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쪽에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이거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운동을 법률 서비스 지원하면서, 왜냐하면 박원순 본인이 변호사니까 그걸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의인상을 제정했습니다. 2010년에. 이게 또 데이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무관 하다가 내부 고발하고 나온 그 젊은이,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김태우 수사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아예 체계화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보호해서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돕고, 법률 지원은 어떻게 하고, 또 생계 문제 같은 것도 좀 돕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체계화되지를 못했어요. 전도사 한 명이 바른말 하다가 신대원에서 퇴학당한 사건 같은 게 터졌을 때 남의 집 그냥 구경하듯이, 그게 우리 교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이제 검찰 법원개혁, 사법개혁 운동. 이게 이제 지금 꽃을 피우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게. 그러니까 95년에 본격화시켜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을 위협하면서 조국까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검찰개혁 공수처법 통과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요하게 지금 95년에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그 한 번 문 주제를 놓지 않는 거죠. 이런 집요함과 전략 실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넉다운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감시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재벌을 적대시하고, 지금 여러분 보면 이게 프레임이 완벽하게 짜졌죠. 그래서 마치 재벌이 절대 악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걸 얘네들이 10년 넘게 펼쳐왔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재벌한테 펀드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약자 보호하고 우리 약자의 편에 선 것처럼 쇼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재벌을 절대악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기업감시센터 이런 거 운영하면서 재미를 톡톡히 봤죠. 거기서 성장한 분이 김기식 씨고 국회의원도 됐었죠. 금감원장이 될 뻔했었던 그렇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분들이 2012년에 벌였던 제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확산력이 커진 거죠. 뭐냐면 젊은 대학생들이 볼 때 해외 투기 자본과 싸우는 정의로운 정의의 사자들 이런 이미지가 그냥 구축되는 겁니다. 참여연대 구성을 보십시오. 11개의 활동기구를 갖고 있어요.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이런 식으로 조세재정개혁센터 거의 광범위하죠. 그리고 인권 파트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 참여연대가 발전해가지고 94년도에 발족했는데 2004년 10년 차 될 때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가 발전하면서 NGO의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기업과 사회 불평등 시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참여연대가 이제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UN까지 진출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인권 분야는 뭐 이 좌파들이 탁월하게 지금 앞장서서 활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의정, 행정, 인권 등등등 전 분야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공익소송을 벌이고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시킨 거죠. 그러면서 좌파 전체 네트워크의 주요 지식인들이 분야별로 다 달라붙게 되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또 잘했던 게 뭐냐면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또 연대하면서 같이 활동하죠. 또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연대가 성공하니까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와서 아름다운 재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민단체를 런칭해서 다 성공시켰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를 거쳐가는 수많은 인턴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잘하는 게 대학생 인턴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애들에게 자기들 사상과 정치적인 입장, 정치 철학 같은 거를 주입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 또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좌파적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정치 철학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계속 연대에서 돌아갑니다. 지금 참여연대가 벌였던 수많은 공익소송 플러스 입법운동이 중요한데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자기가 인턴처럼 그 과정을 돕고 교수들 따라다니면서 돕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무감각도 키워지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당과의 관계, 입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애들이 자라난 거예요. 제 또래 애들도.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우파에서 정치 신인들을 키울 때도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는 짓거리가 그냥 얘네들이 과거에 뭐 학교 다닐 때 NL이었다, PD였다, 주사파랜다 이런 놀이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장악해버려. 그 사이에 우린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죠. 웰빙을 누렸죠. 제가 사실은 늦은 감이 있지만 2014년도에 우리 교계 어른들하고 보수 원로들한테 보수 관점의 참여연대, 그러니까 좌파적 참여연대에 맞서는 보수우파 버전의 참여연대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앞으로 보수당이 집권을 해도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될 뻔했었습니다. 성사가. 그래서 제가 뭐 서울에 아예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방학 때 준비 작업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소리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좌절했던 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왜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걸 해야 한다. 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그러니까 자, 이 정도 박살나면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 또 그래요. 아, 교수님 이제 곧 공산화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다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럼 언제 할 건데 도대체? 아니 근데 2014년에라도 시작했으면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그 얘기를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게 속이 터져서 그래요. 그럼 영원히 좌파한테 정권 주고 권력 주고 그 밑에서 사세요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건 절대 바빠서 못하고 시간이 없는데 쓸데없는 짓은 제일 잘합니다.
이미 시민사회 저력을 가진 좌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얘기를 설득하는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뛰어나죠. 선동의 규제들이죠. 그러니까 촛불 시위할 때 이런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관심 없던 사람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자, 광화문이 이미 섬이 됐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지적했는데도 시민들이 안 들으니까 볼륨을 높여요. 저보고 뭐 광화문에 나와보고 얘기해라 이런 분들 계셨는데 저 거의 매주 있었어요. 제가 서울 가면 주로 호텔에 묵었기 때문에 뭐 하시는지 직접 다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저는 뭐까지 했냐면, 항상 제 스타일은 좌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시위에 어떻게 반응하나부터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위기에 빠지고 예전에 김종인이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문재인을 살려내기 전에 좌파들이 했던 실수가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지금 우리랑 비슷했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운동권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당이 없어질 뻔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걔네들 하던 짓의 한 3배로 황당해요. 그래서 좌파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환골탈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민주당 자체 내부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이 제야에 있는 똑똑한 좌파들이 개혁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같은 사람이 쓴소리 하죠. 이런 게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뒤집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김종인 씨를 영입해서 집권 가능한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중도 시민들한테 어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필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광화문이 이미 섬이 돼서 시민들은 여기에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교보문고를 기점으로 유니클로 있는 골목으로만 한 블록만 딱 내려가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세요. 근데 시위 주도하신 분들, 집회 지휘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 없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누가 안 잡아가 줍니까? 에서부터 온갖 그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죠. 근데 본인들은 지금 뿌듯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람이 모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광장에 모이는 것만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촛불 시위 때처럼 중도층이 파고든다거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닌 지역까지, 영역까지 파고들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나 향후 방향 이런 거 전무한 거죠.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얘기에 열광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떤 연령층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이는가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꼭 제가 나중에 이러면 망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진작 얘기해 주셨어야죠 이러는데, 얘기하면 들을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누누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이번에도 당선되셨는데 그분을 봅시다. 자, 중랑구 면목동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토박이죠. 이대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거기서 총학생회장 하시고 특별한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분이 하셨던 활동 중에 하나가 그 마을에서, 그 동네죠, 무료 도서 대여, 그게 말이 무료 도서 대여이지,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젊은 주부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랑방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의 맘카페가 오프라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게 형성될까요? 그러면 도서관이고 또 이제 그 이대 박사과정 하시면서 거기서 직접 이제 주부들도 스터디도 지도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애들 공부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게 완전 이제 그 지역 주부들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애들 교육 문제, 그리고 본인들 교양, 또 지식 습득 이런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면서 이제 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구한국당이죠. 차이가 뭐냐 그러면 민주당에 가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자기들이 군림하려 들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민심을 읽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다져진 걸로 올라온 사람하고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뭐 법조계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낙하산으로 툭 하고 공천받아서 당선돼서 들어온 사람하고 마인드 자체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풀뿌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 정치는 민심과 대중의 인기를 받아서 성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현대 정치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양정철의 민주연구원이 빅데이터 활용하는 9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극비리에 준비해서 이동통신사하고 제휴해가지고 선거에 활용해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정보 제공한 거, 그거 이제 국민일보에서 보도했죠.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과학적으로 선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에 시간대, 장소 이런 게 언제 사람이 어느 장소에 많이 모이고 또 이동 경로 이런 것까지 이제 빅데이터로 이동통신사하고 제휴해서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선거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돈을 써서 플래카드 하나를 걸더라도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걸면 효과적이겠죠. 유세 차량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유동인구 변화, 추이, 시간별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최적의 그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도 지금 우리 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상한 음모론 이런 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못한 거를 반성해야 됩니다. 어른들을 설득하면서 얘기했던 게 NGO는 참여연대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면서 큰 성과를 내면서 확장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아젠다를 선점해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지식인들이 조인하게 되고 분야별로 변호사, 교수, 의사 이러면서 전문가들이 달라붙으면서 판이 커지고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정당보다 훨씬 파워풀해서 정당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결국엔 이들이 중심이 돼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에 누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곽에서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그 세력이 사실상 집권 세력인 것처럼 그런 걸 지금부터 우리도 구성해내야 됩니다. 뭐 언제 그거 만들어서 참여연대만큼 키우고 언제 만들어서 정교조만큼 키워. 항상 우리 쪽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지금 뭐 하실 건데요? 그럼 공작 펼치자 이런. 작전을 펼치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급조해가지고 작전 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해요. 그 결과가 작전을 당해서 정권도 뺏기고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완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 좌파 참여연대를 맞서는 보수우파적 참여연대가 등장하지 못하면 절대로 좌파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집권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 좌파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면 정권도 위기에 빠뜨리고 탄핵도 조작해서 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저변에 이 네트워크를 못 만들어내면 절대 못 이겨요.